lanes. I've been driving this train, years in this lane. There's no stopping this flame, cause I came to the game and I changed it to play how I like. 네, 이제 앞서 시간에 이제 1교시 용어형 접근하는 목차들의 표준적인 목차하고 답안 쓰실 때의 목차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다음에 한 개를 물어봤을 때의 목차와 두 개 이상을 물어봤을 때 목차가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고, 이해하신 거죠? 네, 그 다음에 점수 관련된 로직도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일단은 쉬는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갖고,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그 1단락하고 2단락의 가, 나 정도까지를 저희가 지식이라고 봅니다. 지식. 그 다음에 이 다하고 그 다음에 3단락 여기를 합쳐서 경험과 응용 능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3단락을 쓰지 않고 여기서 이렇게 가와 나를 쓰게 되면 지금 전부 다 뭐만 쓴 거예요? 지식만 쓰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아무리 잘 써도 점수를 획득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경험과 응용 능력은 이 적용 방법에 같이 녹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3단락을 잘 쓰신다면 여기에서 0.5 내지 2를 추가 획득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9점짜리 답안지를 절대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도 나중에 복기를 해보면 제가 마지막 문제는 절반 쓰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10문제를 다 못 썼어요. 저도 1교시를. 그리고 앞에 한 6문제까지는 제대로 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7번째, 8번째, 9번째 문제는 잘 못 썼어요. 시간도 그때 좀 딸렸고요. 근데 이런 가정을 해보면은 그러면 제가 5번째 이전까지의 쓴 답안 중에 한두 개는 8.9점짜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6번째 이후의 답안지들은 품질이 상대적으로 떨어졌을 수밖에 없는데 그 답안지들은 그러니까 6점짜리, 5점짜리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시죠? 마지막 문제는 아마 3, 4점 맞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쩌냐면 여기 1단락 쓰고요, 2단락에 가 쓰고요, 나를 급 정리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끝 했어요. 그래서 기분에 3, 4점 정도 줬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가정을 해보면 평균이 71.5라고 하면 그러면 5개 그러니까 쓴 앞에서 5개 쓴 답안 중에 8, 9점짜리가 존재하지 않으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연습을 하신다면 아까도 이제 질문하셨는데 8개 쓰고도 합격이 가능할까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굉장히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요. 저도 뭐 많이 헤맨 축에 속하고요. 시험은 3번 봤다 그랬잖아요. 3번째 합격을 했으니까 이제 보통이거든요. 점수로 보면 굉장히 이제 높아요, 사실은 점수가. 근데 그 점수 측면으로 보면은 굉장히 억울한 거죠. 왜냐면 이런 방법을 조금만 알았더라면 2번째 시험에 합격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모르고 3번째 시험을 봤는데 점수가 너무 높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근데 2번째 시험은 58점으로 떨어졌거든요. 근데 3번째 시험은 66.5였어요. 전체 4교시까지 평균은. 그러니까 그 점수도 낮은 점수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1교시 같은 경우는 뭐 71.5니까 굉장히 보기 힘든 점수이고요. 조금만 빨리 알았더라면 6개월을 고생 안 했을 텐데 뭐 이런 생각이 굳이 그렇게 높은 점수 맞을 필요 없는데, 그죠? 이제 어찌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된 건지도 몰라요. 어찌 보면. 그렇죠? 그 6개월의 시간을 더 투자를 해서 여러분들께 정말로 제대로 무엇을 원하는지 이 답안이 그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된 거라는 생각도 들고요. 어찌 보면 그건 굉장히 그러면 이제 6개월 이상의 어떤 큰 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많은 이제 합격한 기술사들은 자기 나름의 합격했다라는 방법과 이유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왜 합격했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자기가 왜 합격했는지를. 왜냐면 점수가 60에서 61점대에서 많이 합격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어떤 포인트 때문에 합격했는지를 정확히 찝어낼 수가 없어요. 그게 되게 애매한 점수잖아요. 근데 점수가 굉장히 높으면은요, 그거는 명확한 거예요. 답안에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쓴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네. 실제 이제 채점하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봐도 그런 게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제 말에 반은 좀 넘게 제 말에 한 3분의 2만 믿어주세요. 하도 방법과 이유가 많아서요. 그래서 100명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제 말을 100명 중에 어느 부dem으로 이렇게 오늘 이 이야기를 받아들이시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손해가 있을 거예요. 네. 굳이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어쨌든 제가 오늘 드리는 이야기를 한 3분의 2 정도는 믿어주세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계속 이제 공부가 장시간 되시기 때문에 공부하시면서 인터넷에서 자꾸 다른 거를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했던 이야기는 시작점이고 다른 이야기가 이제 계속 추가로 업데이트를 치잖아요. 근데 잘못된 이야기를 계속 업데이트를 쳐서 제게 다 뭉개졌어요. 제가 들은 이야기가. 그래서 그런 사례를 제가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말 하기가 되게 그런데 이제 말을 해야겠어요. 말을 해야겠어요, 저는. 네. 추가로 더 막 그런 방법을 찾아서 나는 왜 이게 안 되지 이러시면서 업데이트 치지 마세요. 업데이트 잘못 치시면은 장애납니다. 그죠? 그래서 좀 그런 부분 좀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이런 방법이 되게 쉬워 보이지만 해보시면 정말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제 스스로도 굉장히 할 때는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하다가 어느 순간에 확 트인 거거든요. 근데 그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그게 과정이 없이 어떻게 문이 열리겠어요. 근데 그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를 반복하면서 안 되나 보네 이렇게 포기해버린 순간에 그 문은 닫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이러한 방법을 연습을 하셔서 문제를 다 못 푸셔도 합격하실 수 있는 방법인데 어찌 보면 분명히 고득점 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네, 이제 그 부분을 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찌 보면 그래서 공부의 내공이 깊지 않아도 단기간에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해요. 네, 그걸 원하지는 않지만 왜냐면 충분히 무리 있고 합격하는 게 훨씬 낫거든요. 근데 어쨌든 단기간에 이 스킬을 빠르게 내가 습득했다라고 하면 단기간에 합격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여러분들이 나름 공부하시면서 그것들을 어떻게 쓰시냐에 따라서 달려 있어요. 근데 대신에 단기간에 빨리 합격하시면 그 다음에 계속 이걸 내재하기 위한 연습을 추가적으로 더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활동하실 때 좀 굉장히 좀 원활하게 활동이 가능하시거든요. 일단은 2교시로 이제 넘어가 보면 이제 소수령이라고 한다라고 말씀드렸고 왜 소수령이냐? 출제자 관점에서 문제가 길어서 소수령인 거다. 출제자들이 구구절절 문제를 소수로 해서 쓰니까 이런 이야기인 거고요. 그래서 문제가 길어요. 그래서 2교시 문제를 받으시면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1교시는 영어로만 돼 있는데 그거를 읽고서 내가 어떤 거를 선택할지 그리고 목차 잡는 데도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2교시 때부터 들어가시면은 문제지가 틀려요. 1교시는 A4지 한 장에 다 들어가요. 근데 2교시부터는 A4지 한 장에 안 들어가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가지고 문제지가 그 A4지 이렇게 양쪽으로 펼친 거 있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양면으로 나와요. 이렇게 나오면은 그걸 받아보는 순간에 이렇게 열잖아요. 그러면은 가득 쓰여져 있잖아요. 이걸 읽는 데만 해도 한 15분 걸릴 것 같아요. 그런 거잖아요.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2교시 같은 경우에는 네 문제만 푸니까 내가 시간의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반대예요. 시간의 여유가 더 없습니다. 지금 이제 금방 상황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실제로 그렇다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출제 문제 유형을 보면 뭐 클라우드 컴퓨팅을 그리드, 유틸리티, 서버 기반, 네트워크 컴퓨팅과 비교해 설명하라. 참 머리 아프죠. 목 찾아기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죠. 그 다음에 뭐 EVM에 대해 설명하고 이 기법을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에 적용할 때의 문제점 및 해결 방안을 설명하라. 그다음에 뭐 조직 응용, 기업에서 정보기술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할 때 투자 수익률 분석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라. 이 조직 응용에서 이거 컴퓨터 시스템 응용 보실 분들이 이런 문제를 만나면 바로 제껴주는 거예요. 정보관리 문제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근데 이제 저 문제를 내가 잘 풀면은 오히려 이제 반대 상황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수험생들이 저 문제를 어려워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스토리지 가상화 개념 및 구성 요소와 구현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제 이런 문제는 아주 응용스러운 문제죠. 그죠? 저런 문제들을 되게 먹혀잡기도 좋고 쉽게 이제 쓰시는 문제들에 속해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이제 뭐 6개 주고 4개를 선택하라고 하고요. 시험 시간 역시 100분이고 한 문제당 25분 정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근데 말씀드린 대로 문제가 2페이지에 걸쳐서 나오기 때문에 문제는 6문제인데 1교시보다 더 배가 되는 양으로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읽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일단은 정말 나쁜 게 뭐냐면 읽었는데 뭘 쓰라고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기숙사 시험의 문제예요. 아주. 클라우드 컴퓨팅을 그리드, 유틸리티, 서버 기반 컴퓨팅, 네트워크 컴퓨팅 비교해 설명하라. 이 문제를 보시면 모르는 단어는 없어요. 근데 뭘 어떻게 쓰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이런 고민에 빠져요. 그 다음에 EVM에 대해 설명하고 이 기법을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에 적용할 때 문제점 및 해결 방안을 설명하라. 이제 이제 서론, 본론, 결론 1교시에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2교시부터 4교시까지는 저희가 서론, 본론, 결론을 좀 더 이렇게 확대해 놓은 기승전결이라는 포맷을 쓸 거예요. 예, 기승전결. 그래서 이제 기승전결도 여러분들이 익히 아는 것이고요. 예. 이제 기승전결이라고 하는 것은 기는 일어선다, 승은 말을 탄다, 전은 싸운다, 결은 이제 적장에 목을 따온다, 뭐 이런 전쟁에 참혹한 이야기죠, 그죠? 예. 근데 어쨌든 이야기를 풀어갈 때는 그런 식으로 풀어간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기승전결을 굳이 다시 해보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기하고 결이 사실은 서론과 결론과 같은 거예요. 서론, 본론, 결론에 서론, 결론하고 같은 거죠. 그 다음에 본론이 2개로 쪼개진 거예요, 실제로. 승과 전으로. 이렇게. 네. 그래서 이제 더 들여다볼까요? 일단은 1단락에서 기가 서론이니까 뭐뭐의 개요라고 쓸 거고요. 정의나 필요성을 똑같이 접근할 거예요. 우리 1교시 때 표준목자처럼. 그 다음에 이제 2단락으로 가면 뭐뭐의 구조와 요소 설명 이렇게 됐죠. 이게 뭐냐면 1교시에서 2단락에 가, 나와 똑같은 거예요. 맞죠? 예, 어차피 여기서도 그 이야기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3단락으로 가보게 되면 이제 뭐뭐의 유형 및 장단점, 구현 방법. 구현 방법은 1교시에 2단락에 다에 해당되는 적용 방안에 똑같은 거예요. 맞죠?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적용 방안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 관련된 주제에서 유형, 쪼갤 수 있는 것들이 어떠한 것인가 를 이제는 구체적으로 한번 써주고 넘어간 거예요. 유형을. 그래서 클라우드다 그러면 좀 더 분할을 해서 예를 들면 서비스는 뭐 아이아스, 뭐 파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거를 딜리버리 할 때는 퍼블릭 방식, 뭐 프라이빗 방식, 하이브리드 방식이 있고요. 뭐 예를 들면 이딴 식으로 분류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더 디벨롭을 더 상세하게 해주는 거예요. 원래의 개념도에서.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적용을 하려고 하면 이제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아이아스는 아주 세부적으로 보면요. 인프라 자원을 서비스로 주는 건데요.
가상 서버도 줄 수 있고요. 가상 스토리지도 줄 수 있고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파스는요. 들어가 보면요. 이런 걸 줄 수 있어요. 뭐 이런 거죠. 플랫폼이잖아요. 예를 들면 개발 플랫폼. 뭐 이런 거 줄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플랫폼. 또는 테스팅 플랫폼 뭐 이런 거 줄 수 있고요. 예를 들면. 그죠? 그다음에 SaaS로 가게 되면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인터넷상에서 서비스로 줄 수 있어요.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렇게 상세하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근데 그거를 그러면 어떻게 조직들이 쓸 거냐는 또 다른 문제가 되죠.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다시 또 슬라이스를 쳐가지고 민간에서는 이런 거 위주로 써야 되고요. 공공에서는 이런 거 위주로 써야 되고 예를 들면 금융권에서는 이렇게 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더 세부적으로. 예를 들면 이런 전개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뭐 가는 거고요. 그래서 각각의 이제 장단점도 이게 뭐 같이 써줄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4달락으로 가게 되면 뭐 기대 효과나 발전 전망 뭐 이렇게 해서 사실 필요성과 기대 효과는 같은 이야기예요.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죠. 내가 원할 때 바로 달라고 하면은 서버를 바로 안 주고 3개월 기다리래. 왜냐고 물어봤더니 구매 품위를 올리고 구매 보수가 발주하고 업체가 다시 그 오더를 받아서 해외 발주를 내고 해외 발주하면 공장에서 찍어가지고 다시 배를 태우고 비행기를 태우고 이쪽으로 데려오면 세관에서 검사를 하고 그러고 나서 업체 창고로 들어오고 창고에 들어오면 그때서 벤더한테 연락해서 또는 파트너한테 연락해서 야 딜리버리 장소 확인해서 갖다 줘. 그래가지고 전산센터에 입실이 되면 그때부터 전원공사 케이블 공사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케이블 연결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뭐예요? 서버 스토리지 연결하고 그리고 서버에다가 OS 깔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소프트웨어 뭐 필요해? 뭐 쓸 거야? 미들땅 깔고 그죠? DB도 깔고 이렇게 해가지고 서비스 최종 올리는 것까지 생각하면 시간이 이따만큼 걸리지 않겠니? 라고 말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지금 이제 시간이 엄청나게 걸려가지고 문제점이잖아요. 달라 하면 바로바로 안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요만큼만 필요한데 10대 분량 갖다 준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기대 효과는 뭐예요? 그것의 반대예요. 서비스를 실제로 제공하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한다. 맞죠? 네. 그 다음에 실제로 들어가는 서비스의 원가가 대폭 절감된다. 필요성과 기대 효과는 반대 입장에서만 얘기하는 게 같은 이야기를 또 쓰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제 보통은 그 1교시형에서 기대 효과 같은 것을 결론에다 쓰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쓴 말 밑에서 또 쓴 거잖아요. 맞죠? 근데 1교시는 뭐예요? 22줄 가지고 다투는 거예요. 그러면 중복적인 거를 쓰는 것은 나에게 손해예요. 이미 쓴 거는 점수 카운팅 됐는데 또 썼어요. 그럼 점수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주겠죠. 그쵸? 여러분이 채점자라고 해도 안 줄 거예요. 그래서 이제 1교시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이제 2교시 유형 같은 경우에는 기승전결을 이제 끊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결론에다가 좀 더 그거를 다른 시각으로 추가적으로 더 많이 왜냐하면 분량이 이제는 많잖아요. 우리는 22줄 곱하기 3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압축해서 쓰면 비슷한 이야기를 쓸 수 있지만 압축하지 않고 풀면은 다른 거를 더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써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 때는. 그리고 발전 전망 이런 것도 이제 쓸 수 있다는 거고요. 또는 고려사항 측면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비즈니스 측면, 기술적 측면 이런 거로 대체해서도 써도 충분히 가능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계속 같은 포맷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면은 그러면 그것만 쓰시게 될까봐 또 다른 걸 보여드린 거예요, 그냥. 이해되셨죠? 그렇게. 근데 이게 이제 정형화된 방식의 이 서론 본론을 다시 펼친 거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정리를 안 해두시면은 일단 이건 무조건 정리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1교시형을 대비하기 위해서도 2교시형으로 정리해야 돼요. 금방 무엇을 갖다 빼서 썼는지 보여드렸잖아요. 개요는 똑같아요. 그래서 하이픈으로 정의나 필요성 쓸 거고요. 그 다음에 2단락의 가 구조는 똑같이 쓸 거고요. 요소 설명 똑같이 쓸 거고요. 구현 방법을 그냥 2단락에 다로 쓸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정리가 안 돼 있으면 1교시형 문제로 이거 컨버전을 못 할 거잖아요. 반대로 1교시로 해가지고 짧게 써놓으면 이렇게 펼칠 때 못 펼칠 거잖아요. 그래서 정리는 기본적으로 기승전결로 한다.
이 풀로 정리하는 것은. 근데 그게 정리가 돼 있어야만 1교시도 대비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교시는 또 다른 문제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클라우드 컴퓨팅을 설명하라 또는 클라우드 컴퓨팅을 논술하라 그랬으면 아까 그게 맞아요. 근데 그렇게 안 써, 문제를 그렇게 안 내요. 그렇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뭘 쓰라고 자꾸 요구사항을 내놨어요. 상세하게. 이렇게. 마찬가지 EVM도 마찬가지예요. EVM에 대해 설명하라 라고 끝났으면 좋았을 건데,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뭐라고 여기다 또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논리, 기승전결에 대한 논리 구조가 FM대로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지만 FM대로 정리를 해놔야만 그나마 이것도 대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러면 자, 이거는 기본적인 공부 방식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실제 소수형 문제를 가지고 목차를 어떻게 만들까? 목차를 만드는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목차를 어떻게 만들까? 네, 이제 그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1교시는 문제 유형이 두 가지라 그랬잖아요. 한 개를 물어봤냐 아니면 두 개 이상 물어봤냐. 1교시는. 근데 2교시는 문제 유형이 그렇게 나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문제에서 제시한 목차대로 쓸 거냐 아니면 문제에서 제시한 목차에다 플러스 필요한 목차를 추가 구성해서 쓸 거냐. 그러니까 목차를 다 주었니 아니면 목차를 다 안 준 거니 문제에서. 요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차를 다 안 주고 빼버리면은 문제가 이상해요. 그래서 문제를 읽었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누락된 걸 찾아내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문제를 만들 때는 풀 센텐스로 다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한 덩어리, 한 구문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것만 물어봐요. 그러면 이 한 구문이 빠졌다는 것을 아는 수험생은 그걸 목차에다 넣어요. 근데 이걸 모르는 수험생은 그것만 써요. 근데 이상하게 말이 안 돼요. 당연하죠. 논리 전개상에 걔가 빠졌으니까 말이 안 맞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나중에 아마도 이미 기숙사 시험 2교시부터 4교시까지 문제 유형을 읽어보신 분들은 혹시 알겠지만 문제를 읽어봤는데 뭘 쓰라고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라고 느껴지는 그 문제들은 전부 다 중간에 그걸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논리 연결이 잘 안 돼요, 문제가. 소수형인데도 불구하고.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이걸 모를 때는 정말 기숙사 문제가 난해해요. 이걸 모를 때는. 왜냐면 중간에 미싱된 게 있으니 당연히 난해하죠. 말이 안 돼. 근데 읽었을 때 모르는 건 없는데 말이 안 돼. 그래서 뭘 쓰라고 했는지를 모르겠어. 이런 데 봉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나하나 이제 분해를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면 이제 EVM 문제를 갖고 한번 볼게요. Earned Value Management Method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 기법을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에 적용할 때의 문제점 및 해결 방안을 설명하라. 그럼 일단 문제를 분할을 해야 돼요. 목차를 해야 되니까. 근데 한국말은 중요한 게 뒤에 나와요. 맞죠? 중요한 게 뒤에 나와요. 그럼 우리가 중요한 건 어디에 쓰인다? 본론에 쓰인다. 그러면 제일 뒤에서 요구하는 것은 통상 3단락이 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기승전결 하면 4단락까지 있잖아요. 네, 그러면 3단락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 우린 중요한 건 뒤에서 말하는 구조니 제일 뒤쪽에 있는 애가 3단락이겠네? 라고 찾아낼 수 있겠죠. 100%는 아닌데 대부분은 그래요. 자, 그래서 제일 뒤쪽에서 읽어볼게요. 앞에서 읽었잖아요. 뒤에서 읽을게요. 해결 방안을 설명하라. 오, 해결 방안을 설명하래요. 3단락일까요? 4단락일까요? 3단락이겠죠. 오케이, 3단락이에요. 자, 그 앞단에 보니까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에 적용할 때 문제점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그러면 몇 단락? 3단락 이미 먹었잖아요. 그럼 그 앞단락은? 네, 2단락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앞단에 보니까 EVM에 대해 설명. 이제 앞에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단락이. 그러니까 저건 뭐예요? 1단락이네요. 그리고 나서 자, 4단락은 써도 되고 말아도 되고 뭐 이런 이야기예요. 해결 방안까지 쓰고 나면 별로 쓸 말이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옵션이다. 여러분들이 시간이 나오면 4단락은 써도 되고 아니면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자, 문제 분할 되셨죠? 앞으로 읽고 나서 이 문제를 내가 채택했다 그러면 거꾸로 3, 2, 1 써야 돼요. 이해되셨죠? 오케이.
그래서 이 경우에는 목차를 다 준 경우예요. 그래서 추가로 내가 목차를 주지 않아도 3개의 단락이 다 나왔어요. 자, 그래서 주 목차를 보면 1단락 EVM에 대해 설명, 2단락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에 적용할 때 문제점, 3단락 문제점 해결 방안을 설명. 자, 목차 도출되죠? 예, 이렇게 나눠 놓으면 이제 뭘 쓰라고 하는지 조금 이제는 보이시죠? 오케이. 자, 그런데 우리는 각 단락을 1단락, 2단락, 3단락을 쓸 때 그 안에 가하고 나 소목차가 필요했어요. 그렇죠? 그 소목차를 그럼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다음 단계로 소목차를 찾아볼게요. 그래서 이제 1단락의 기에 해당되는 EVM에 대해 설명, 이게 이제 들어가고요. EVM의 개요, 그 다음에 EVM을 통한 프로젝트 성과 관리의 중요성. 그러니까 개요는 쓸 수 있을 거고요. 개념이라고 써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성과 관리의 중요성, 또는 성과 관리가 아니면 원가 관리에서 배우셨죠? 원가 관리라고 쓰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두 번째 빨간색을 칠한 이 목차는 지금 없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승에 가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 EVM 적용 시 문제점과 주요 원인, 그런데 주요 원인은 없었던 거예요. 목차에서, 앞에서 주목차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 EVM 적용 시 문제점 쓰고, 주요 원인 설명 이렇게 할 거예요. 이거는 지금 앞에 목차 내용에서 없었던 거예요. 그럼 세 번째,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 방법, 그리고 해결 방안 설명 이렇게 했는데, 접근 방법은 앞에 주목차에서 없었어요.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 방법, 해결 방안 설명. 그래서 결론, 이제 이 경우에는 결론 안 써도 되더라. 이렇게 이제. 근데 이제 한번 볼까요? 이 문제를 이렇게 훈련하지 않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푸시냐 하면,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하면, 아마 제가 뒤에 이미지를 넣었나요? 이렇게 쓰기가 쉬워져요. 1단락은 EVM 개요, 개념, 필요성 쓸 거예요. 그 다음에 2단락은 EVM의 구성도와 구성 요소 설명을 쓸 거예요. 그 다음에 3단락에 가서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에 적용할 때 문제점 및 해결 방안이라고 쓸 거예요. 그리고 이제 4단락에서 EVM 발전 방향 이렇게 쓸 거예요. 이게 일반적으로 선택하는 목차가 되기 쉬운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쓰면 안 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왜 이렇게 쓰면 안 되는지. 자, 볼까요? 여기 문제점의 해결 방안 이렇게 뭉뚱그려서 썼잖아요. 자, 보세요. 문제점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의료 분야로 얘기해 볼게요. 내가 열이 나요. 그래서 병원을 갔어요. 근데 열이 나는 게 지금 문제점이잖아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바로 해결 방안을 줬어요. 에따 알약. 해열제 줬어요. 해결이 됐나요? 안 됐죠. 지금 답안을 이렇게 쓴 거예요. 이렇게. 그럼 다시, 제가 열이 나서 병원에 갔어요. 그러면 의사가 열이 나니까 검사를 할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원인을 찾아내야 돼요. 당신이 감기 때문에 열이 나는지, 아니면 몸에 다른 데가 이상이 있어서 열이 나는지,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맞죠? 열 나는 요인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열이 왜 났는지 원인이 필요한 거예요. 원인이. 그 다음에 해결 방안은 뭐냐면 현상을 없애는 게 해결이 아니라 원인을 제거하는 게 해결 방안 맞죠? 그렇죠? 봤더니 편도가 부어가지고 이따만큼 부어서 열이 났어요. 그게 감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 편도가 부었는데 거기에 혹이 생겨서 부은 거예요. 자, 그러면 수술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물리요법을 써야 될까요? 아니면 약을 줘야 될까요? 이게 뭐냐면 어프로치예요. 접근 방법이에요. 열이 나서 원인을 찾았어요. 그럼 원인을 제거하려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맞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뭐예요? 그런 거 안 쓴 거예요. 그런 논리 전개가 아예 없는 거예요. 애따 열이 난다, 애따 해열자 이렇게 쓴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을 의사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건 의사 아니잖아요. 네. 그럼 여러분들은 기술사잖아요, 그죠? 네, 기술사예요. 그러면 능력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자, 이렇게 전개해서 답을 쓰면은 떨어집니다. 이것도 잘 쓴 답안이에요, 사실은. 근데 59점, 58점으로 떨어질 거예요, 이 사람. 지식은 충분하다는 거 증명을 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거꾸로 우리가 의사시험 본다고 칩시다. 이렇게 쓰면 의사 합격할 수 있어요? 합격시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마찬가지예요, 이 분야도. 그쵸? 네, 이게 지금 함정인 거예요, 실제로는. 원래는 정형화된 하나의 물론 그 출제진들은 전부 다 이미 ISP에 정통한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이런 단계들에 대해서 그냥 문제점 있어? 오케이. 그러면 원인을 파야지. 원인 오케이. 원인 나왔어? 오케이. 그 원인 한번 보자. 시사점이 뭔지. 그 시사점을 가지고서 오케이. 그럼 우리 해결 방안 찾아볼까? 해결 방안으로 접근할 때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 자, 접근 방안을 먼저 만들자. 이 접근 방안에서 도출되는 해결 방안들을 그럼 이제 나열해보자. 이거에 정통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정통한 사람들이 문제를 구성을 해놓고 그걸 빼버린 거죠, 지금. 왜요? 그게 안 되는 사람 찾아내서 자르려고. 이해되세요? 검증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근데 굉장히 쉽게 이런 함정에 빠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부 목차를 한번 보세요. EVM에 대해서 설명하라. 주구장창 이걸 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본론은 뭐냐면 해결 방안과 문제점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지금 이게 본론이잖아요. 이걸 알고 싶어요, 지금 출제진은. 그 얘기는 뭐예요? EVM에 대해서 주구장창 설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요약 설명하고 내가 알고 싶은 건 이거야 라고 물어본 거예요. 맞죠? 그래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제시해보고 그래, 그런 문제점이 왜 생기니 써야죠. 원인 도출해보고 자, 이 원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접근해야 하나 접근 방법 쓰고 그 접근 방법에 따르면 어떤 해결 방법이 있어 라고 써달라는 거예요, 지금. 맞죠? 네. 지금 이 답안과 지금 뒤에서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답안의 차이가 사소한 차이 같지만 굉장히 큰 차이라는 거 보이시나요? 네, 굉장히 큰 차이죠. 네.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보셔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접근 방법, 그럼 우리 IT 기술에서는 접근 방법이 뭔가요에 대해서 되게 좀 그렇죠. 그래서 그 접근 방법으로 쓸 수 있는 잣대들이 이런 거예요. SPOT라고 하는 겁니다. 표준, 스탠다드죠. 프로세스, 공정이죠. 조직, 오거나이제이션. 그 다음에 T는 툴 앤드 테크놀로지. 이게 자동화 기반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업무 프로세스죠. 그 다음에 이 프로세스에 따른 조직의 R&R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조직 내의 규정이나 표준 또는 글로벌 표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IT 기술과 관련된 어떤 것에 우리가 직면을 했을 때 그것들은 이 네 가지 요소가 제대로 되어 있을 때야 활용되고 동력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맞죠? 그런 것들을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EVM만 해도 그래요. 언더밸류 지금 메소드 매니지먼트 이런 얘기 했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어디서 보셨어요? 어디서 보셨어요? 여기 해당되는 표준에 뭐가 어디서 보셨어요? 우리 저번 시간에 배운 지침서 프로젝트 관리 체계 그 지침서가 이름이 뭐예요? 영어로? 맞아요. 프로젝트 관리의 사실상의 표준은 PM복을 언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EVM이라고 하는 게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사실상의 표준에서 프로젝트 관리 방법으로 제시해 준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조직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표준 측면에서 접근을 해볼 거고, 그죠? 그 다음에
프로세스 측면에서 오케이, 자 EVM을 적용해서 우리가 프로젝트를 관리를 하려고 해요. 이제 어디 가서 봐야 돼? 절차가 어디 나와 있어요? PMBOK 안에 있죠. 어딘가에 절차가 있었잖아. 원가 관리 절차 있었잖아요. 예, 업무를 하려면 절차가 필요하잖아요. 프로세스가. 그러면 거기에 이 절차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절차에서 EVM을 가져다 쓰죠. 맞죠? 예, 이 표준에 있는 그 기법을 갖다 쓰죠. 그러면 조직, 자 EVM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품질 조직이나 그 다음에 PM이나 PMO나 그 다음에 프로젝트의 이 사업관리나 또는 그 회사의 조직의 경영층이 해줘야 될 일이 무엇이에요? 무엇일까요? 자, 국제표준을 참조해서 사내표준을 만들어야죠. 맞죠? 사내표준, 프로젝트 관리할 때 원가 관리는 반드시 EVM으로 할 것, 박아야죠, 규정에다가. 맞죠? 예를 들면 이런 거 써야 돼요. 그 다음에 예, PM은 어때요? PM은? EVM을 모르면 돼요, 안 돼요? PM들 모아다가 EVM 교육시켜야 돼요. 그 다음에 PM이 보고를 받을 때 사업관리한테 이렇게 보고하도록 시켜야 돼요. 이해되시죠? PM이 그걸 하라고 안 시키는데 누가 하겠어요, 그걸? 맞죠? 예를 들면. 그쵸? 그 다음에 사업관리는 당연히 교육받아야지. 자기가 그 관리하려면. 그래서 PM한테 그렇게 보고해야지, 그죠? 네. 그 다음에 품질 쪽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품질 쪽에서는? 품질 쪽에서는 그거 하는지 봐야죠. 네, 모니터링 해야죠. 그 다음에 최초에 그 WBS 작성할 때 거기에다가 저 EVM 관련된 셋업하는 절차를 집어넣어야 돼요. 타스크를. 맞죠? 그리고 전 직원 데려다가 교육시켜야죠. 왜냐하면 그걸 직접 하지는 않을 거지만 전 직원이 그걸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프로젝트 멤버들은 다 교육을 시켜야 돼요. 예를 들면 이렇게 금방 나오잖아요. 이것들을 안 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할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자 도구 기술 쪽으로 가면 어떤 문제가 나와요? 자 그래서 EVM 막 계산하고 막 입력하고 그러면 계산하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거를 수작업으로 하기 되게 어려워요. 프로젝트에서. 그러니까 뭘 만들어줘야 돼요? EVM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프로젝트 관리 시스템 안에 모듈로 넣든지 아니면 프로젝트 관리 DB하고 별도로 구분해서 EVM만을 떼어내서 별도 시스템으로 구현을 하든지. 그래서 그 시스템을 여기에 주어야 된다. 맞죠? 이 시스템을 전사에서 쓰는 통합 시스템 안에 연결해서 프로젝트가 쓰든지 아니면 전사 시스템을 떼어다가 패키지화해서 매번 프로젝트 할 때마다 그 프로젝트 안에 갖다가 심어주든지. 그쵸? 예. 답은 사실 정해져 있어요. 답 정해져 있는 거 보이시죠? 그 이야기 말고 해결 방안을 못 쓰실 거예요? 그쵸? 답 정해져 있는 거 이런 거. 근데 이 SPOT라고 하는 거를 모르면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다 그러면 해결 방안에 중구난방으로 쓰는 거예요. 그쵸? 네,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틀을 갖고 있으면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쓸 수가 있어요. 그쵸? 네.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가 있는데 이런 목차 연습 훈련을 안 받으면 이렇게 접근이 안 돼요. 그쵸? 그래서 뭘 써야 될지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거죠. 뭐 EVM을 안 했을 때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의 문제점은 뻔해요. 일정 관리 안 되죠. 원가 관리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예산 초과하죠. 맞죠? 네, 그 다음에 적시에 조치를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된다? 프로젝트 납기 못 지키는 거고요. 품질 엉망이 되는 거예요. 문제점 맞잖아요. 그죠? 네. 원인은 뭐냐? 여기서 EVM 가지고 물어봤으니까 이 EVM으로 연결시켜야죠. 네, 일정 관리를 이런 화폐 가치로 통합된 개념을 안 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일정이 지연돼도 그거를 화폐 가치로 전환할 수 없기 때문에 리스키하게 느끼지 못해. 이런 거잖아요. 네. 예를 들면 원가 관리를 일정 관리하고 연결시켜서 또는 획득 가치하고 연결돼서 못하기 때문에 이게 진짜로 얼만큼 초과됐는지 실제 원가가 그리고 그것이 향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지 이것들에 대해서 화폐 가치로 전환해서 분석을 못해. 그러니까 위험하다고 느끼지 않아. 그죠? 이래서 결국에는 위험을 사전에 감지를 못하는 거예요. 맞죠? 근데 돈으로 바로 전환해주고 레포트를 그렇게 내주면 바로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일정은 뭐 지연됐는데 원가는 아직 초과 안 했고요. 이딴 소리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구분이 애매해. 근데 그렇지 않고 그걸 화폐 가치로 전환해서 마이너스를 딱 보여주면은 그럼 그 마이너스만큼 일정은 뒤로 밀리고 돈 더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런 게 딱 보인다는 거예요. 원인은 결국에는 EBM을 제대로 안 해서다라고 이미 전제를 깔고 있는 거고 그렇게 물어보는 문제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런 문제도 굉장히 좀 어려워요.